그 사람부터 제시가 됩니다. 쇤베르크라는 인물이 나오고. 자, 이 인물은요, 현대음악이 난해하다는 인상을 만든 대표적 작곡가이다. 현대음악이 난해하다라는 그 인상을 만들었대. 그러니까 이 사람부터 시작된 거야. 난해한 현대음악의 어떤 계보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런 느낌이겠죠? 전통적인 조성음악이 다장조나 가단조 같은 특정 조성을 바탕으로 화음에 전개하는 것과 달리 그의 음악은 특정 조성에 얽매이지 않는 범조성을 지향하였다. 얘들아, 비문학을 읽을 때 너네가 모르는 단어가 겁나 많을 거야. 근데 겁나 많은데 다 몰라. 나도 몰라. 왜냐면은 얘들아 봐봐. 이 조성음악이라는 게 뭔지 난 몰라요. 나도 몰라요. 조성음악이 뭔지.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음악을 배운 게 얼마나 오래됐겠어. 몰라. 나도 모른다고. 비문학 풀자고 음악을 공부하진 않을 거 아니야. 조성음악 몰라. 근데 우리가 얘도 너네가 모르는 걸 알기 때문에 너네 조성음악 알지? 이렇게 안 들어간다고. 뭐가 포인트야? 이 전통성이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성음악이라는 게 전통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다장조나 가단조 같은 특정 조성을 바탕으로 한대. 오케이. 그래서 조성음악인 거야. 가단조나 다장조라는 어떤 정해진 조성을 바탕으로 화음을 전개하는 게 전통이었어. 그런데 쇤베르크 같은 경우는 이런 전통을 준수하겠어, 안 준수하겠어? 왜? 준수하지 않겠죠. 난해한 친구니까. 말 안 듣는다고. 얘랑 달리 그의 음악은 특정 조성에 얽매이지 않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특정 조성이라는 건 뭐예요? 다장조랑 가단조겠죠? 당연히. 얘네 얽매여 안 얽매여? 얽매이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걸 뭐라 부른다? 범조성. 그러니까 조성음악과 범조성이 어떻게 보면은 상반되고 대립하는 어떤 관계겠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 범조성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거 기억 딱 박아놨는데 뭐 기억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범조성이라는 거는 뭐겠어? 전통을 부수는 행위. 그래서 조성에 얽매이지 않게 화음을 전개하는 거. 이해 갔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조성음악의 음계에는. 그러면 이 조성음악의 음계에는 했으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줘야 돼? 조성음악은 오케이, 전통성이 베이스다. 오케이? 자, 조성음악의 음계에는요, 으뜸음을 중심으로 한 엄격한 위계 질서가 존재해. 그러면 이 엄격한 위계 질서야말로 바로 난해와 반대되는 거겠죠. 이해가요? 규칙을 지킨다라는 거잖아. 으뜸음을 중심으로 위계 질서가 있대. 으뜸음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예시 나옵니다. 다장조 음계는 도를 으뜸음으로 해가지고 도레미파솔라시도로 배열된대. 칼 같죠? 그래서 여기서의 으뜸음은 도인 거예요. 문제 없죠? 얘로 이제 배열이 되고, 각 음 사이의 간격은 장2도 또는 단2도라는 일정한 규칙.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돼. 얘네 둘의 간격에는, 각 음 사이의 간격에는 장2도 또는 단2도라는 일정한 규칙이 있다. 자, 근데 이런 규칙에서 벗어난 음이 화음에 들어가면 불협화음이야. 그러니까 얘네가 각 음 사이의 간격은 장2도나 단2도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각 음 사이의 간격이지, 얘들아. 각 음이니까 어떤 음이든 얘네들 안에서 랜덤으로 두 개를 뽑아도 걔네 둘한테는 관계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장2도 또는 단2도인데 그 관계성, 일정한 규칙, 그 관계성을 벗어나는 친구가 들어오면은 불협화음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문제 없죠? 문제 없죠? 또한 다장조곡은요, 지금 계속 다장조야, 얘들아. 왜? EX 이어지고 있는 거야. 다장조곡은요, 도미솔의 으뜸 화음으로 시작하여. 자, 으뜸 화음이라는 개념이 나왔지. 자, 으뜸음이라는 게 아까 뭐였어? 도였죠, 여기서는. 다장조에서는 도가 으뜸음이죠. 그러면은 으뜸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 뭐야? 으뜸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은 중심을 잡는 어떤 시작점이 되는, 또는 뭔가 베이스가 되는 그런 느낌이잖아. 그랬을 때 으뜸 화음이면 얘가 베이스가 되는 거네. 오케이? 그게 바로 도미솔이다 라고 했어요. 그게 도미솔이면은 시작해서 파라도의 버금 딸림 화음, 솔실의 딸림 화음을 거쳐 다시 으뜸 화음으로 돌아온대. 그러면은 너네 그냥 냅다 신나가지고 넘어가지 말고 조금 생각을 하란 말이야. 무슨 생각을 해? 여기 얘가 주어졌잖아. 도레미파 솔라시. 얘들아, 근데 잘 생각해봐. 이것도 너무 너네들 무시한 거라고 따지고 보면은. 너네 도레미파 솔라시도 모르는 애들 있지? 내가 그것도 써줄게 한 거라고. 이해 갔어? 그러니까 쫄지 말라고. 자, 도미솔 했어. 얘죠. 점프 했어. 됐어요? 이게 바로 이제 간격을 잘 지켜가지고 화음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파라도예요. 자, 파라도. 보여요? 규칙 지키고 있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화음에서 얘네가 이제 따지고 있는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버금 딸림 화음이래요. 그리고 솔시래요. 솔시래. 솔, 시, 레.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다 이제 봐봐. 띄고 잡고 띄고 아니 도잖아. 띄고 잡고 그러니까 뭐 하여튼 자, 한 칸씩 그냥 뛴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예쁘게 이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으뜸 화음으로 시작해서 버금 딸림 화음 거쳐서 딸림 화음에서 다시 으뜸 화음으로 돌아온대. 다장조 곡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해져 있는 화음을 준수한다. 이와 같이 조성음악에서는 음들 간의 협화, 불협화 관계와 화음 전개에 따른 선율의 흐름이 미리 정해졌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조성화음 같은 경우는 봐봐. 도레미파솔라시도 자체도 어때? 각 도레미파솔라시도의 모든 음 사이의 간격, 각 음 사이의 간격들은 일정한 규칙을 따라. 심지어 얘네가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이렇게 정해놓은 거 사이에도 일정한 규칙을 따른다. 오케이? 거기다가 화음도 정해놓는다. 그래서 정해놓은 화음으로 구성하는 게 조성 음악이다 라는 거예요. 엄청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구성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면은 뭔가 예외적인 사건이나 이런 게 일어나기가 쉬워 어려워? 굉장히 어렵다. 쉽다. 간단한 거죠. 그 내용은. 그러니까 얘네를 굉장히 준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울게요. 굉장히 준수해서 전개를 하고 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이에 반해서 쇤베르크, 그러니까 쇤베르크 같은 경우는 이제 뭐였어요? 아까 범조성, 범조성?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조성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따른다, 안 따른다? 따르지 않는다. 이에 반해서 얘 음악에서는 으뜸음 중심의 위계 질서를 해체해. 그러니까 으뜸 아까 뭐였어? 다장조 같은 경우는 뭐였어요? 도였죠. 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개가 되는 게 도가 으뜸음이었잖아. 그럼 위계 질서가 이제 해체가 되고요. 모든 음이 똑같아.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애가 없어. 도레미파솔라시 도. 도가 양쪽 끝에 있죠. 그러니까 얘가 중심이죠. 근데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어떻게 12음 기법을 고안합니다. 12음 기법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도대체 뭐냐? 한 옥타브 내에 한 옥타브면은 그 한 덩이에요. 됐어요? 그 음들이 배열되어 있는 한 덩이야. 그 덩이 내에 12개의 음 모두를 자유롭게 배열해. 그게 바로 음멸이래요. 자, 조성음악의 음계에서는 으뜸음과 장삼도, 단삼도의 관계에 따라 장단조가 구성되는 반면 자, 12음 기법의 음열에서 음들이 반음 간격으로 조밀하게 배열되어 조성의 경계가 모호해져. 아까 뭐였어요? 아까 다로 시작하는 거 뭐였어요? 아까 얘들아 다 장조였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장조와 단조를 구성을 했었대. 왜? 그게 어떻게 하는 거야? 장삼도, 단삼도라는 거의 관계에 따라서 구성을 했었는데 12음 기법이 이제 중요한 거죠. 이 12음 기법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음 간격이야. 아까는 한음 간격이었잖아. 반음 간격으로 타이트하게 배열하기 때문에 얘네가 경계가 모호해져. 걔네들의 거리가 완벽하게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곡에 장조와 단조가 공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죠. 하나의 곡에 단조와 장조가 이제 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음악이 무질서하다라고 느껴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까 봤을 때 조성음악 같은 경우는 단조랑 장조가 공존할 수 있어요? 조성음악은요? 공존할 수 없죠. 왜? 맨 처음에 애초에 다장조 이렇게 잡고 들어가잖아. 다장조 이렇게 잡고 들어가잖아. 뭐 가단조나 뭐 이런 식으로 잡고 들어가니까 그럴 수 없는데 얘는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 그러면 이 장조 단조가 공존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이유는 뭐다? 음들이 12음이기 때문에 쪼밀하게 돼 있고 걔네들의 조성의 경계라는 게 모호해지기 시작한대. 어떻게 모호해지는지 몰라요. 근데 얘의 의도는요, 화음을 자연의 섭리처럼 받아들이던 조성음악의 관습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사전에 설정된 인위적 질서가 아니고 내재적 관계, 음들 간의 그 지들끼리의 관계에 기초해서 새로운 음악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의 의도는요, 화음 같은 경우는 얘네가 어떻게 돼 있어서 조성음악에서는 아까 도미솔 이런 거 정해놨죠. 그래서 다장조의 음악을 만들면 어때? 그 화음 이렇게 해서 음악이 끝나요. 그러면은 그 정해진 화음 가지고만 논다고. 근데 얘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거 누가 정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잘게 쪼개고 음악 그 음들 간의 관계를 집중했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 겁니다. 문제 없죠? 뭔가 예시나 뭔가 접목되는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 추론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샌베르크는요, 음들 간의 자연스러운 관계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야. 아까 여기 했잖아. 음들 간의 내재적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들끼리 어떤 관계를 맺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들 간의 자연스러운 관계가 외부에서 주는 게 아니고 곡 전체의 유기적 통일성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 무슨 말이야? 음들 간의 자연스러운 관계. 노래를 만들면은 그 안에 들리는 그 사운드들이 우리가 의도를 하고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음악을 만들 거야 해서 고의적으로 이게 배열을 해. 이런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노래를 만들다 보면 그 안에서 음들끼리 이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래서 곡을 하나의 유기체, 움직이는 것처럼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조건으로 제시한 게 응집력이다. 그러니까 얘는 내부성을 좀 더 중시한 거예요. 위계 질서 이런 거를 무너뜨리고, 이는 곡을 이해 가능한 구조로 통합하는 음들 사이의 내적 결속. 됐죠? 그래서 곡을 이해 가능한 구조로 통합해. 그러니까 곡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난해하고 어려운 음악을 만든다고 해도 하나의 곡이긴 하죠. 음악이긴 하잖아.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음악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 구조로 만들려면은 그 음들 사이에 지들끼리의 결합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런 노래를 만들 거야 해가지고 갖다 쓰는 게 아니고. 이해 갔어요? 이 응집력은요, 음과 음 사이에서 기인하는 유사성이 반복된대. 예를 들어서 특정 음들이 서로 만나는 게 계속 나와. 또 나오고 또 나와.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유사성이네? 그러면 응집력이 생기네?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너네들이 현대 뭐 아이돌 노래 같은 거 들으면 후렴구가 반복이 되잖아. 근데 후렴구가 한 번 나온다 생각해봐. 후렴구가 나올 때마다 맨날 바뀌어. 그러면은 너네가 한 곡이라고 인식을 해 못해. 못하죠. 그 반복성이 사실 중요한 거예요. 됐죠? 자, 이 채널 샌베르크는요, 특정 화음을 협화음으로 인정하던, 그러니까 어떤 건 협화음, 어떤 건 불협화음 이렇게 미리 나눠놓고 협화음만 쓰려고 했잖아. 그거는 어때? 질서인데 제한된 질서야. 왜? 불협화음은 음악이 아니다가 돼버렸잖아. 음들 사이 응집력을 바탕으로 한 보편적 음악 질서를 추구해야 돼. 그러니까 듣기 좋은 것만 사용하세요라고 세팅해놓은 질서를 무너뜨리고, 야, 음들끼리 지들끼리 질서를 알아서 만들게 해야지 니들이 뭔데 화음을 정해놓고 그것만 써 이렇게 됐다는.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레보비치. 자, 레보비치라는 사람이 나오죠. 자, 이 인물은요, 자, 12음 기법의 등장을 음악사의 혁신으로 평가하고 후설의 현상학이라는 것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규정했다. 후설은 또 누구야? 이것도 사람인가 보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적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음 기법은 아까 누가 만들었어? 방금 했잖아. 누가 만들었어? 샌베르크잖아. 샌베르크가 12음 기법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 인물이 이제 그거 정말 혁신적이야. 그래서 현상학 가지고 그 의미를 설명해 볼게. 이렇게 한 거예요. 자, 후설이라는 인물에 따르면요. 인물이 맞아요? 모르겠네. 우리의 일상적 경험은 의식의 지향성을 통해 구성되는 현상이래. 좀 복잡해지죠. 이제 좀 철학적으로 가는 거야. 우리의 일상적 경험,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 경험 있죠? 그것은 의식의 지향성을 통해 가지고 구성되는 거래.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이 한 문장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경험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삼각김밥을 먹었어. 그거는 의식의 지향성, 내 의식이 뭔가를 하고 싶어 해. 그래가지고 그 현상이 일어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네가 시험을 봤어. 근데 일상적 경험, 시험을 못 봤어. 그거는 너네가 어떠한 지향에 의해서 만들어진 현상이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음악적 경험, 이거는 우리가 음악을 들었어. 이런 음악적 경험을 했어. 그거는 소리라는 물리적 파동에 대한 지각. 소리라는 물리적 파동이 있네. 그거를 우리가 느꼈네. 이게 아니야. 뭐야? 소리의 패턴을 우리가 인식해야겠다. 어떤 노래를 들으면서 이 안에 어떤 반복되는 그런 게 있네. 이 음악 좋네. 이런 걸 느끼는 의식의 지향성, 우리가 지향한다라는 거예요. 그 패턴을 인식하려고. 그거를 의식의 지향성을 매개로 해가지고 우리가 음악적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어떤 의식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현상과 우리가 연결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식해서 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됐죠? 그래서 우선 우리가 당연시하는 전제에 대한 판단 중지를 통해서 사물의 본질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전제를 당연시하고 있대. 그거를 판단 중지해야 돼. 자, 이는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연적 태도에서 벗어나 의식 속에 나타나는 현상만 통해 현상적 태도로 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문단에서 너네가 아마 멈췄을 거라고.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얘가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음악을 들어. 그러면은 음악적 경험이죠. 여기까지 문제 없지. 근데 우리가 음악을 듣는 음악적 경험이라는 게 존재하는 어떤 음악을 귀로 들어서 뇌로 가서 이런 게 있단 게 아니고 음악이 존재해. 음악이 존재하면은 그거를 우리가 인식하고 싶어 해.
왜? 우리가 그걸 지향하거든. 지향하는 게 뭔지 알죠? 그걸로 이끌린다고. 그걸로 이끌려가지고 이게 들어와서 우리 머릿속에 착 정착한다. 이게 음악적 경험이란. 의식적 지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그 아래 어떻게 연결이 되냐? 전제에 대해서 판단 중지를 해야 된다는 거야. 당연시하는 전제. 당연시하는 전제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밑에서 보니까 자연적 태도예요.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뭐?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자연적 태도라는 거예요. 음악이 들리네? 끝.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고. 이게 자연적 태도죠. 경험이 그냥 음악이 있네? 소리가 들리네? 이 정도가 자연적 태도인데 우리가 그렇게 듣지 않잖아. 사람은 어떻게 들어요? 의식 속에 나타나는 현상을 탐구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태도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의식 속에 나타나는 현상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듣잖아요. 노래 좋은데? 뭐가 반복되는데? 어떤 게 포인트인데?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러한 전환을 통해 가지고 현상학적 환원, 이러한 전환을 현상학적 환원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좀 의식적으로 돌려야 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완전 자연스럽게 기계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 가요? 이해 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우리가 당연시하는 전제에 대해서 판단 중지를 해라. 우리가 당연시하는 전제에 대해서 판단 중지를 해라. 이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연적 태도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죠. 문제 없죠? 말 그대로예요. 우리가 당연시하는 전제, 우리가 당연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깔려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만 판단해. 판단 중지해.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뭔데? 우리가 경험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잖아 라고 하는 그 생각들, 그런 자연적인 태도들, 그런 거를 이제 그만두라는 겁니다. 됐죠? 자, 이런 관점에서는요, 레보비치는요, 쇤베르크가 조성음악의 화음, 아까 12개로 아니죠. 조성음악은 전통적인 거죠. 쇤베르크랑 반대되는 거. 조성음악의 화음을 어떻게 했어? 특정한 지향적 체계가 만들어낸 인위적 현상으로 간주하고. 그러니까 봐봐. 쇤베르크가 조성음악의 화음을 이렇게 끊어야 돼요. 이거 문장이 길어. 문장이 이상해. 레보비치는 쇤베르크가잖아. 여기서 한번 끊고. 자, 쇤베르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레보비치는 쇤베르크가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요? A는 B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는 B가 삼각김밥이 먹고 싶다고 말했다. 그럼 B는 삼각김밥이 먹고 싶은지 A가 판단한 거죠. 그런 상황이야. 레보비치는 쇤베르크가 왜 12모시기를 만들었을까에 대해서 지금 판단하는 거라고. 뭘로? 현상학적 관점으로. 레보비치는 쇤베르크가 왜 그걸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조성음악의 화음.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이 어떻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지향적 체계가 만들어낸 인위적 현상. 왜? 사람들이 지향한 거예요. 현상을 지향했기 때문에 만들어낸 거라고. 자연적인 게 아니라고. 사람들이 지향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거라고. 뭐를? 맨 처음에 만들었던 전통적인 조성음악이. 그래서 12연기법을 통해서 본질에 다가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 사물의 본질, 판단 중지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원래 이런 거잖아, 당연히 그런 거잖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잖아 라는 거, 그런 전제들에 대한 판단 중지를 누가 했다? 쇤베르크가 했다. 이해가요?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레보비치는. 그래서 쇤베르크가 점점 이제 진리에 다가서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조성음악의 질서를 당연시하는 자연적 태도에 대한 판단 중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조성음악에 대한 질서를 우리가 아까 그 판단 중지를 해야 된다고. 왜? 이거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원래 음악은 그런 걸로 구성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질서를 판단 중지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자연적 태도에 대해서 판단 중지해. 그래서 보편적 음악 질서를 이게 새롭게 나아간다. 하지만 쇤베르크가 주장한 범조성이라는 거는 현상학적 환원과 괴리돼. 자, 얘들아, 환원이 뭐였어? 다시 돌아가. 이런 거 읽다가 모르겠으면 다시 돌아가. 자, 환원이 뭐였어? 환원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여기. 자, 이러한 전환이래. 이러한 전환이 어디로 가? 저기 있죠, 전환. 자연적 태도에서 벗어나서 의식 속에 나타나는 현상만을 탐구하는 태도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의식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적인 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칭찬했어. 쇤베르크를 칭찬했어. 어떤 포인트에서 칭찬했어? 응? 어떤 포인트에서 칭찬했어? 뭐야? 어떤 포인트에서 칭찬했냐면은 자연적으로 우리가 화음은 원래 화음대로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잘못된 전제에 대해서 깨부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얘가 정말로 현상적 환원했냐는 거야. 환원이라는 거는 의식으로
의식과 관련된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거랑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현상학은요, 모든 전제에 대한 판단 중지에, 그리고 의식에 직접 주어지는 현상, 우리가 왜 무엇을 지향하는가, 그거랑 관련돼서 우리가 뭔가를 지향하기 때문에 나온 현상 그 자체를 보려고 해. 근데 쇤베르크는 조성 거부해. 하지만 모든 음을 동등하게 써야 되라는 규칙을 제시한 거야. 근데 얘 지금 환원 이 모시기 하는 거 있죠. 지금 환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현상학적 어쩌고저쩌고. 걔의 주안점은 뭐냐면요, 그런 규칙들 다 때려부시고 처음부터 나아가야 본질로 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쇤베르크에 대해서 찬성한 모먼트는 뭐예요? 규칙을 깨부셨다는 찬성한 모먼트야. 근데 문제는 뭐야? 새로운 규칙을 제시했다라는 게 틀린 모먼트라는 거. 이해 갔어요? 이해 갔어요? 본인들 이렇게 읽었어요? 이렇게 읽었어? 이렇게 읽어주셔야죠. 좋아요. 자, 그래서 새로운 규범 제시한 게 문제예요. 심지어 그는 평균율 갑자기 그 생각났네. 국어 현대 시인 중에 평균율이라는 동인이 있었어요. 갑자기 생각나네. 그리고 이거 지금 머리 과열됐을까봐 딴소리 하는 거야. 을지로 가면요, 평균율이라는 술집이 있어요. 나중에 꼭 가봐요. 칵테일 같은 거 팔아요. 낮에는 카페 했던 것 같아. 지금 가도 돼. 되게 분위기 좋아요. 네, 나중에 애인 생기면 가봐요. 됐죠? 이어서 할게요. 더욱이 그는 평균율이라는 물리적 제약을 그대로 수용했다라는 겁니다. 평균율이 뭐예요? 뭐더라 이거? 나 알고 있었는데. 평균율 뜻은 뭐예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옥타브를 등분하여 그 단위를 인정 구성의 기초로 삼는 음유시계. 되게 무슨 말이겠어? 그냥 간단하게 뭔가 체계를 만들었다는 거야. 쪼개가지고 룰을 만든 거야. 룰. 그리고 그게 물리적 제약이래. 그러니까 얘도 평균율이라는 거를 깨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제약을 오케이, 그건 내가 수용할게, 이렇게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뭐예요? 지금 현상학적 모시기에서는 입장이 뭐예요? 이런 룰들 판단 중지해야 돼. 근본부터 가야지 본질로 가. 근데 얘가 지금 쇤베르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쇤베르크가 애초에 현상학적 관점으로 얘네를 깨부신 게 아니에요. 조성음악을. 이해 가요? 쇤베르크는 그냥 조성음악이 마음에 안 든 거지 현상학적 관점으로 깨부신 게 아니라고. 이거는 그냥 레 모시기가 그 관점으로 얘를 해석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거예요. 하여튼 바로크 시대 이후 서양 음악의 토대가 됐어. 이거는. 그래서 이 평균율은 무한한 음향적 가능성 중 극히 일부만을 표준화한 거야. 그렇대. 그냥 평균율은 그 엄청 많은 음악 규율 중에 하나예요. 아주 작은 하나. 문제 없죠? 아도르노라는 인물이 또 나오죠. 이거 생윤에서 많이 봤죠? 아도르노가 형식은 침전된 내용이라고 말했대. 음악의 재료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특정한 문화적 맥락이 응축된 형식이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여기다 밑줄 긋고 이게 무슨 뜻인지 맞추시오라고 냈으면 참 좋은 문제 나왔을 것 같은데.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밑에 예시까지 읽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형식은 침전됐다. 침전이라는 게 뭐예요? 가라앉았다. 근데 형식은,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형식은 내용이다. 내용인데 침전됐어.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내용이라는 뜻이야. 이해가요? 겉에 드러나지 않는 내용이라는 뜻이라고. 그럼 결론은 뭐예요? 형식이 내용은 내용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 있죠. 음악의 형식. 예를 들어서 어떤 규칙성이나 제약이나 룰 같은 거 있잖아. 화음은 몇 도로 맞춰라 이런 것들 있죠. 걔네들도 따지고 보면은 음악의 내용과 같다라는 거예요. 음악의 내용이 뭔데요, 선생님? 얘들아, 음악의 내용이 뭐겠어? 슬픈 음악을 만들고자 하면 그 슬픈 감정이 음악의 내용이겠지. 이런 식으로. 근데 그 형식도 내용에 영향을 준다. 내용 그 자체다. 다만 침전돼서 눈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도르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음악의 재료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문화적 맥락이 응축된 형식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음악의 재료, 음악을 만들 때 쓰이는 거는 그냥 소리 이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쓰이던 어떤 규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문화적인 맥락 안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결국 쇤베르크가 조성의 기반의 평균율의 12음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그러니까 조성의 기반을 수용한 거죠, 얘가. 그거는 전통적인 물감 사용법은 거부해. 하지만 물감은 전통적인 것을 고수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예요. 쇤베르크가 마치 예전 거를 완전 때려부신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접근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 사람도 결국에는
특정한 규율 안에서 존재하는 음악을 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좋아요. 자, 후설은 현재 순간의 지속에 대한 미시적 직관을 강조한다. 이번에 지문이 좀 어려운 말들을 좀 많이 쓰려고 노력하는 건지. 자, 후설은 현재 순간의 지속에 대한 미시적 직관을 강조한다. 너네 이런 한 줄 한 줄이 아주 고역이었겠다. 응? 이번에 좀 독해하라고 나온 문장들이 좀 많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든다. 지문이 약간 킬러 문항을 꿈틀꿈틀 다시 만들어내려는 그런 느낌이 드네. 현재 순간의 지속. 현재 순간이 이어진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바꿔, 한자어들. 이해갔어? 현재 순간이 이어져. 지금이 이어져. 그것에 대해서 미시적으로 본다. 얘들아, 미시적 나한테 배웠잖아. 그게 뭐야? 들여다본다고. 작게 본다고. 멀리서 안 보고 가까이서 본다고. 직관적으로. 직관한다. 됐어요? 그러니까 뭐야? 지금 순간에 대해서, 현재 지금 이 순간이 이어지는 거에 대해서 들여다봐라. 꼼꼼하게. 다시 설명해 줄 거야. 이는 역사적 시간의 일부로서 현재를 인식하는 것. 통시적으로 보지 말라고. 시간을 건너서 보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 당군왕건부터 뭐 고구려, 백제신라, 후고구려, 뭐 발해, 뭐 조선시대, 그리고 지금의 음악 이렇게 보지 말고 지금 그 자체를 보라고. 그리고 과거와 미래를 통합하는 지금 이 순간, 어제와 내일을 통합하는 오늘, 이 순간을 바라봐라. 쉽게 말하면 이거야. 음악의 흐름에 대해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음악이 이렇게 발전해갖고 지금 이 단계네? 이렇게 보지 말고 지금 음악 그 자체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샘베르크는요, 후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후설에 위해서. 그래서 후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다 판단 중지하고 음악은 음악, 지금 그 음악 자체에 대해서 집중해라.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왔던 거를 꼭 이용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떻게 돼요? 샘베르크나 그 앞에 나왔던 조성음악 같은 경우는 그 기존에 쌓아왔던 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지고 있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약간 불만을 보이는 태도인 거예요. 후설 같은 경우는. 이해가요? 근데 샘베르크는요, 높이, 길이 이런 것처럼 악보상 음표의 위치로 표현되는 거시적 구조로만 음악을 봤어. 그러니까 얘는 어쨌든 악보 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거시적 구조로 봤다. 그래서 음색과 강세 이런 게 이제 미시적 체험이라는 거예요. 후설은 이런 거에 집중하라고 한 거야. 이해갔어? 하지만 얘는 그런 거를 이제 신경 쓰지 않았다. 이는 후설이 말한 현상학적 자녀의 개념과 어긋난다. 또 지문이 되게 별로예요. 마지막에 가가지고 새로운 개념 띡 던져주고 해설하고 끝내는 거 되게 별로입니다. 현상학적 자녀의 개념과 어긋난다. 현상학적 자녀가 뭔데? 현상학적 환원 이후에 남는 것은 현상 그 자체여야 하지만, 이거 봐, 문장도 이상해. 현상학적 자녀의 개념이 어긋난데 이게 뭔데? 현상학적 자녀는 이건데 이렇게 이어지잖아. 문장이 쓸데없이 길어요. 샘베르크의 음악은 그렇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꾸 이제 어떤 기계적이라든가 갇혀있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얘기를 그냥 굳이 하는 거예요. 현상학적 자녀라는 건 뭐예요? 현상학적 환원 이후에 남는 것이 현상 그 자체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현상학적 환원이 뭐였어, 얘들아? 아까 환원 아까 다시 돌아갔었잖아. 뭐였어? 말해봐. 환원이 뭐였어? 아무도 몰라? 자연적 대상에서 벗어나 의식 속에 나타나는 현상만을 탐구하는. 그래, 현상만을 탐구하는 거라고. 당연히 이 룰은 지켜져야 돼. 지금까지 고수해 왔으니까 이런 거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탐구해. 그러면은 그런 행위를 하고 나면은 뭐가 남아? 현상학적 자녀가 남아. 그게 뭐야? 뭔가 룰에 대한 건 안 남고 어떤 잔상, 아름다운 잔상, 현상과 관련된 의식적인 잔상만 남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룰이나 딱딱한 것들은 남지 않는다라는 거야. 돌조각 같은 거는. 이해갔어? 근데 하지만 얘는 거시적인 거. 어때? 악보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진 못하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문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됐죠? 문제 봐야 될 문제 있나요? 5번이요? 5번이요? 예. 좋습니다. 5번에 몇 번 골랐어요? 4 골랐는데 이제 아닌 것 같아. 4 골랐는데 아닌 거 알아요? 그럼 4번 안 봐도 돼요? 봐요, 말아요. 창현이 둘만 해. 4번 틀려 4번 볼까요? 4번 골랐어요. 하고 답 볼게요. 답 몇 번이요? 이렇게 두 개 볼게요. 자, 4번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예요.
야, 4번은요, 방금 한 얘기니까 안 할게요. 뭐야. 모든 전제를 배제한 후, 이게 바로 선상학적 환원의 기본이잖아. 판단 중지. 3번 볼게요. 사물의 질서를 인식하려는 지향성을 매개로 의식이 경험하는 미시적 체험이다. 아, 이것도 무슨 말이야, 이게? 사물의 질서를 인식하려는 지향성. 얘들아, 내가 지금 미션 하나 줄게. 매개라는 단어 지문에서 찾아봐. 매개. 매개 있어. 찾은 사람 손들어. 저요. 어딨어? 애들 알려줘. 나의 천문단. 나의 천문단 찾아. 상윤이 소리내 읽어봐. 매개 그 문장. 읽어봐. 매개 들어있는 문장. 음악적 경험은 소리라는 물리적 활동에 의한 지각이 아니라 소리의 패턴을 인식하는 의식이 지향성을 매개로 한다. 뭘 매개로 한대? 소리의 패턴을 인식하는 아니, 소리의 패턴 지우고 그 다음 의식이 지향성. 의식의 지향성을 매개로 한대지. 왜 누구 맘대로 의식의 지향성인데 사물의 질서를 인식하려는 지향성으로 바꿔놓은 거야. 왜?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야, 사물의 질서라는 건 어떻게 보면 딱딱한 거잖아. 얘 그런 거 딱 싫어하잖아. 그래 안 그래? 야, 그거 다 판단 중지하라 그랬잖아. 무슨 질서야, 얘들아. 이해 갔어요? 원진부 최고의 국어학원 성공적인 입시를 위한 성공 솔루션